자, 이제 2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아무튼,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최신 뉴스를 놓고 이야기를 들어가야 하는데요. 먼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이 어떻게 사라지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몰라서 세부적으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도서관에서 신화에서 역사로 라틴 아메리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쓴 책입니다. 예. 예, 제가 쓴 지 꽤 된 책인데 굉장히 좋은 평가도 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교양 도서로 선정도 됐었고 원주민 문명을 다룬 책 중에서는 뭐 이거만큼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서 개정판을 내야 되는데 항상 내야 되는데 하면서 예, 못 내고 있다는 좀 예, 아쉬움이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지역학이란 무엇이냐 참 이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지역학이라는 학문에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지역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한 역사를 보면 또 뭐 제국주의나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현대적인 지역학에서 결과적으로 어디를 다가가는 것인가, 무엇을 보려 하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아마도 정서일 것 같습니다. 정서라고 표현하면 조금 좀 덜 익숙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 뭐 사람 마음이 다 똑같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씩 다르죠. 예, 그 지역만의 어떤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어느 지역은 좀 공동체적이고 뭐 그렇죠. 물론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요즘의 특징이긴 합니다만 라틴 아메리카도 상당히 그 공동체성이 여전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정서를 알기 위해서는 또 그 지역의 정서를 반영하는 예술 작품들을 접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정보에서 그런 정서들을 찾아내고 좀 씹고 뜯고 맛보고 뭐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좀 공감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그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섭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관련 최신 뉴스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컬럼비아를 공격했어요. 누가? 미국 해군이 트럼프의 명령을 받아서 뭐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보시고 있는 기사에서 예, 마가의 모자를 쓰고 있는 트럼프가 보이죠. 이 콜롬비아 영해에서 이 무력 행사를 했다는 게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타 마르타라는 이 콜롬비아 그래서 카르타헤나 쪽 그러니까 저기 카리비안 쪽에 있는 도시에서 EU와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미국이 이런 무력 도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걸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콜롬비아 선박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라 육군이 이 상륙작전 그러니까 상륙작전을 베네수엘라에 펼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인가 20년인가 현지 주사로 베네수엘라를 갔었는데 그때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전 국민 동원령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가능할 것이냐? 저는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걸로 보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에 대한 판결이 좀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노 킹스 반 트럼프 시위가 커지고 있고
그렇다면 전시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인 사건을 기대하는 거니까 이런 류의 도발과 무력적인 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겠다. 얼마 전까지는 그럴 리는 없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점점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미국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어, 상당히 유도된 어떤 테러 행위나 이런 게 생긴다면, 뭐 그것을 빌미로 상당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2000 몇 년도였죠? 2002년도였나? 그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그 테러 공격을 받고 나서 미국을 경유해서 그 이렇게 비행기를 타는 게 엄청 어려워졌죠. 지금도 경유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까탈스러운 상황입니다. 요즘엔 굉장히 디지털화가 잘 돼서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물론 미국의 공항이 또 다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 현재 상황은 실제로 무력 충돌을 좀 유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는 왜 자꾸 이 카리브해에 이런 무력 도발을 하는 것인가. 일단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콜롬비아와 그 베네수엘라 인접해 있죠. 그 다음에 산타마르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바다에서 이제 이 해군 작전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트리다 토바고가 또 미군의 이지스함을 어, 정박할 수 있도록 항구를 빌려줬다라고 하는데, 트리다 토바고하고 베네수엘라의 거리가 지도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면 왜 그러는가? 다시 지도를 좀 이렇게 다른 배율로 한번 보시면, 자, 미국의 마이애미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이애미에서 쿠바가 엄청 가깝습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튜브 같은 거 끼고 뭐 이렇게 한나절 수영하면 아바나에서 마이애미로 갈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쿠바 뭐 전통적인 이 좌파죠. 공산당이 있는, 그 다음에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 그 다음에 또 산디니스타 해방운동으로 유명한 니카라가 역시 좌파로 분류되고, 코스타리카 또 중도 좌파, 그 다음에 온두라스, 그 다음에 현재는 콜롬비아도 좌파, 이 처음으로 좌파가 들었었어요. 뭐 물론 그냥 중도 좌파, 약간 진보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유명한 베네수엘라는 뭐 반미 좌파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반미의 상징과도 같은 역할을 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쿠바 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서 거의 모든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에콰도르하고 파라과이 정도 빼놓고는 정말 거의 모든 국가와 아마존을 공유하면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물론 칠레가 아마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몇 개 국가 빼놓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미의 거인 브라질 또한 룰라가 집권을 하면서, 이 라틴 아메리카에는 뭐 네오핑크타이드라고 부를 수 있는 좌파 정부의 그 물결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공급망을 새롭게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고, 고노동 집약 저부가가치 산업,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섬유, 플라스틱, 뭐 이런 신발, 뭐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는 중미 지역, 그리고 멕시코 뭐 이런 지역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바둑으로 치면은 거의 대마가
죽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관세 전쟁 이후에 캐나다가 또 굉장히 강경하게 반미, 뭐 물론 반미라고 확실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트럼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멕시코는 요즘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로페스 오브라도르나 쉐인바움 대통령도 중도 좌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이렇게 좌파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뭐 멀러 독트린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중미 지역을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의 안보라는 입장에서도 본인의 턱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카리브해, 자 이렇게 보시면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멕시코만이라고 하는, 요새 뭐 아메리카만이라는 말도 뭐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이 그 석유가 또 매장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지역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고 유카탄 반도에서 쿠바부터 시작해서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나마 쭉 이어지는 요 라인, 이 카리브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미국의 멕시코만 정도가 이제 턱 밑 정도가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목 정도가 되겠죠. 목이나 턱이나 뭐 굉장히 급소고 이제 중요한 요점 지역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도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게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뭐, 별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들을 표시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콜롬비아가 굉장히 친미 국가로, 뭐, 어떤 분들은 아시아에는 일본과 한국이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는 뭐 멕시코와 콜롬비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친미 국가였는데, 지금 이제 최초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겁니다. 뭐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무튼 중도 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콜롬비아 쪽의 미군 기지를 좀 사용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리고 뭐 굳이 이지스함을 파견하거나 뭐 잠수함은 뭐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카리비안이나 뭐 저기 그 멕시코만이나 우리나라 동해나 뭐 남해나 할 것 없이 핵잠수함들이 막 다니고 있죠. 아, 핵 추진 잠수함들이 다니고 있죠. 예. 아무튼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미군 기지가 얼마나 있냐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 일단 뭐 콜롬비아나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 한두 개 정도 있는 거는 뭐 또 우리가 뭐라고 얘기가 참 어려운 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중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좀 봅시다. 중미 지역의 혼란함이라는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군이 굉장히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물론 캠프의 크기나 그다음에 이제 그, 그 저기 뭡니까? 비행기 아니라 아니, 예. 비행기 하니까 좀 없어 보이네요. 전투기가 뜰 수 있는 비행기지가 있느냐 없느냐, 공군기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푸에르토리코에도 미군 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쿠바의 관타나모에도 그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 선박이 어디를 통과해서 이제 대서양으로 나가냐면 그 쿠바와 아이티 사이로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이 지역에 관타나모가 딱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국이 파나마를 장악하고 여기 관타나모를 장악하면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오고 가는 배들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요충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멕시코에는 미군 기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가 뭐 드론이 됐든 뭐가 됐든 작전을 멕시코에서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멕시코에 미군 기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멕시코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는 것이 미국의 안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인 안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마찬가지로 고집약, 그러니까 고노동력 저부가가치 산업의 생산단지로서 멕시코가 여전히 기능해줬으면 좋겠고, 중미 및 카리브해 지역이 또 어느 정도 분산해서 이거를 가져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이어서 아마 다른 미디어나 다른 곳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 일본, 대만, 그 다음에 나토로 엮여 있는 EU가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쫓겨가는 이유가 뭐냐? 경제적으로도 엮여 있지만 안보가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보로 어떤 지역을 장악하는 것, 그리고 그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충지들을 마련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을 좀 더 강력하게 장악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거기에는 이제 좌파 정부들이 들어섰다는 것,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진정한 패권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많은 이제는 경제와 안보를 같이 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미국 중심이 된 경제 무역 상황에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제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이제 근현대사 세계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자료는 월드뱅크에서 가져왔고요.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게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오일 쇼크, 그 다음에 뭐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IMF 위기로 유명한, 근데 시작은 저희 멕시코의 테킬라 위기를 시작해서 라틴 아메리카에 쭉 돌고, 그리고 이게 이제 태국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돌고, 마지막에 이제 98년에 우리나라의 IMF 외환 위기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꾸준히 이렇게 잘 오다가 이 닷컴 버블이 터지고, 닷컴 버블은 요새 그 뭐 투자 혹은 뭐 주식 상황과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닷컴 버블은 확실히 그 어떤 그 주식 시장의 버블이었으니까요. 좀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AI 버블과 닷컴 버블과 좀 비교가 요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상용화돼 있는 AI 서비스가 몇 개가 있나요? 한 10개 넘게 있나요? 사실 한때 뭐 검색 엔진도 굉장히 많았고 인터넷 베이스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걸러졌고,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그 야후 재팬 정도가 좀 특이하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무튼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게 버블이 확실히 꺼졌죠. AI도 지금 아마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신설된 엄청난 규모의, 그 다음에 엄청난 속도의 데이터 센터들이 뭐 문을 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버블이 왔다고 보기엔 좀 무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좀 수업 내용하고 좀 다른데, 아무튼 계속적인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그 유동성은 계속 증가할 것 같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주식이 됐건 아니면 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 금, 은, 뭐가 됐든지 간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이 전략이 필요하다. 대학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우습긴 합니다만 인플레이션 시대, 그 다음에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누가 봐도 예,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적 긴축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달러가 또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의 중간 선거, 그 다음에 기준금리는 내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EU의 또 많은 국가들이 이미 스위스는 제로금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는 이제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어, 아무튼 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좀 지켜내는 현명한 이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있는 게 2007년 8년 금융위기. 이때서부터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의 패권 혹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저는 이것을 자본 회계적 합리성의 시대 뭐 이렇게 봅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더 길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 자본 회계적 합리성의 시대가 끝이 났다. 그리고 끝이 났고 새로운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보호주의, 관세 뭐 이런 겁니다만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어떤 질서들이 해체되고 있는 그 해체의 핵심에 있는 게 아마 트럼프라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해갈지는 뭐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전통적으로 우파라고 얘기하는 시장주의자 혹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이제 좌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 신자유주의를 좌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유무역을 지키자는 사람들이 진보나 좌파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좌파 쪽의 어떤 아이디어, 비전 뭐 이런 게 지금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태롭다 뭐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길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생생한 기억의 위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도 사실 이게 엄청났죠. 특히 락다운이라고 하는 이제 집에서 못 나가는 상황들, 자가격리 뭐 이런 거, 예, 참 이게 옛날 일처럼 생각되는데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에콰도르나 뉴욕이나 마드리드에서도 이 코로나 초기 예, 사망한 사람들의 시체를 뭐 단기간에 그렇습니다만 화장터가 소화를 하지 못해가지고 뭐 아이스링크에 보관한다든가 아니면 농수산물 혹은 뭐 뭡니까 과일 같은 거 수출할 때 쓰는 냉동 컨테이너선에 그 시체를 보관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처럼 보이는데 이제 코로나 아무튼 위기가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 성장했고 코로나 위기 때도 마이너스 성장했고 다음번에 위기가 온다면 아마 이 전 세계는 더 경제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다고 해도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려놓은 그래프에서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되게 재미있는 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거나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거나 이런 거를 투자자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굴곡이 있고 고점이 있고 뭐 한번 빠졌다고 보면 이때 들어가고 고점에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단기간에도 수익을 많이 올리죠. 이게 투자자들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우리가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아무튼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투기자본 혹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안 돼요. 뭐 자꾸 이렇게 출렁거리고 할 때마다 이제 단기간 수익을 또 얻어내고 또 뭐 우량주들 빠지면 또 더 사모으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자료는 뭐냐면 이제 100조 달러 시대, 세계 경제 100조 달러 시대. 자, 이 구역별로 이렇게 그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대륙별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잘 보시면 아시아가 이제 제일 크죠. 예, 그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이 있고, 웃음이 나지. 사이즈가 우리나라가 제일 큰 건 아니죠. 일본이 있고, 인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 국가들의 포션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은 이제 북중미를 하나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쪽에 이 사우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남아메리카를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도 이 분류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이 중앙 아메리카, 그러니까 중미 지역이 뭐 섬유부터 시작해서 운동화, 옷 뭐 등등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는 그 자유무역 협정은 아닌데 여기 협정이 또 하나 맺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해야 되나? 북중미가 이제 아시아보다 약간 작죠. 그 다음에 이 북중미보다 유럽이 또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천하 삼분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가장 크게 방구를 끼고 다니는가라고 하면 요게 좀 이제 감춰진 게 있죠. 그러니까 영미권 동맹이라고 해서 아시아에 가기도 하고 여기 가기도 하고 저기 가기도 하는 호주가 이 영미권 동맹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영미권에 이제 뭐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또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기로 했으니까요. 이 북중미 이 라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북중미, 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중미 라인이 가장 또 이 경제적으로 포션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륙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제 아시아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EU와 아시아를 비교하면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만약에 적어도 자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는 그냥 두고 국제 교역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유로 같은 아시아 화폐를 갖게 된다면, 그것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처럼 이제 디지털 화폐로 갖게 된다면 상황은 상당히 이제 뭐 달라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별로 안 중요한 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 그 공급망 사슬, 발음, 죄송합니다. 공급망 사슬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얼마 전까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 세계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 등등이 만든 중간재도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최종재가 만들어져서 뭐 다른 곳도 많이 갑니다만 주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재는 뭐 얼마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 바이든 때부터 사실 오바마 때부터인데 요 얘기도 하려면 되게 길어서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바마가 금융위기를 이렇게 처리하면서 중국이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뭐 그때 미국 국채도 많이 사주고 아시아 투자은행에 들어와라, 너희도 들어와라, 막 이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미국이 조금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뭘 얘기했느냐. 환경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생태위기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많다고 중국이 막 그런 거 공해 배출한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뭐 전기 자동차 세계 1위,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에서도 뭐 따라갈 수 없는. 그 다음에 이번에 요거 세밀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 물을 냉각수로 사용하지 않는 소금이라고 하는데 꼭 소금은 아닌데 아무튼 이, 이, 이 새로운 냉각 물질을 통해서 사용하는 원자로도 개발을 했다고 하죠. 아무튼 글로벌 밸류 체인은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원자재, 중간재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중국에서 최종재가 뭐 유럽이 됐던 미국이 됐던 사실은 전 세계로 수출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도 중국의 그 이렇게 저렇게 흑자를 봤던 게 중간재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나 뭐가 됐든지 중간재들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슬슬 뭔가 바뀌고 있죠. 많이 바뀌기도 했고 이제는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민주당으로 바뀐다고 해도 중국 관련된 그 스탠스가 변할 것이냐는 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의 중간재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최종재가 이제 중국 쪽으로 수출되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사실 뭐 지금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수입해서 그냥 이제 배송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중국에서 오신 저기 학생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쉽긴 한데 어떤 새로운 기회들이 충분히 예,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계속 하려고만 한다면 미국 말고 이제 영국도 좀 어렵다고는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유럽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영어나 뭐 불어나 뭐 스페인어나 또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면 음 한국에서 또 한국외국어대학교하고 이렇게 이 연결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또 많이 있어서 예,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어,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가 되는 예, 그런 존재가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예를 드는 건데 빨대를 이제 제일 품질 좋고 싸게 만드는 중국계 회사가 있다면 이거 중간에서 무역상처럼 해서 예 그래서 뭐 인터넷 플랫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상점을 만들어서 판매해도 되고 예 이제는 중간재에서 서로 최종재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된 최종재 또 한국에서 생산된 최종재들이 소비되는 시대로 점점 더뭐 이미 많이 접어들었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뭐 손님은 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 미국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세계 경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의 간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그러니까 R&D에 투자해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막 이렇게 그 신제품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뭐 저 마케팅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팔린다고 하면 한 마진율이 한 5% 정도 됩니다. 5%도 많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5% 정도 벌면 많이 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종종 존재하지 않았던 상품이나 뭐 이런 건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한 5% 정도의 마진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왜 5% 강조하냐면 지금 하루에 엔비디아 주가 움직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뭐 1년 단위로 끌어놓고 보면 S&P 500이나
뭐이 주가 움직이는 것들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또 뭐 중국 주식시장도 지금 뭐 이렇게 접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뭐 투자하려고만 하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또 뭐 AI나 뭐 이런 쪽으로 중국의 주식도 뭐 상당히 예 투자할 만한 상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자본시장에서 수익이 지금 뭐 웬만하면 2, 30%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1년 기준으로 보면 뭐 50% 이상 뭐 상승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 쪽으로 자본이 또 몰리고 그리고 또 자본이 몰리니까 또 이제 달러가 중요해지고 달러를 갖고 들어와야 되니까요. 미국 시장에. 그러니까 자본 시장이 화랑이면 그만큼 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어들이는 소득으로 또 물건을 사주고 사준다는 표현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물건을 사고 그리고 소비를 하고 이게 지금까지 미국의 그 경제였는데 이제 본인들이 물건을 만들겠다. 는 얘기는 사실 이 구조를 파괴하겠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도 어느 정도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이 근데 계속 이렇게 화랑인데 아무튼 딱딱 나눠지거나 뭐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 적어도 고부가가치 이 산업에서는 자기네들이 뭐 적어도 뭐 어느 선까지는 예,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 애플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물론 테슬라 상하이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디자인을 미국에서 하면 애플의 경우는 이제 폭스콘에서 이제 조립을 하죠. 조립을 하고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으로도 갑니다만 그러면 이게 중국의 수출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디자인이고 그 메디 인 차이나가 맞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수출로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먹는 마진율은 별로 없고 그 미국에 있는 애플 본사가 엄청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에 대한 데이터들도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어,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공장들이 과연 미국으로 옮겨올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앞에서 세계 경제의 위기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을 바꿔야 되는 이유도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멀리서 오고 막 그러니까 본인들이 관리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이 공급망 팬데믹 같은 위기가 다시 왔을 때 미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사실 미국은 휴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일만 있으면 그렇게 슈퍼마켓에서 휴지를 사가는데 차라리 비데를 파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휴지를 그렇게 많이 사재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라면 뭐 이런 거 사재기 아무튼 뭐 그런 걸 챙기는 것과 좀 반대로. 그래서 과연 이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고 그 팬데믹 때 글로벌 체인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 밸류 체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전술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자국 내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뭐 USMCA 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 협정 예전엔 나프타라고 불렸죠. 부터 시작해서 중미 지역 정도의 이제 예, 저부가가치 고노동 집약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이었고 여기에 숨어 있는 내용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지금 뭐 예, 독감이 또 매번 유행하고 있고 제가 시간이 별로 뭐 없습니다만 이런 얘기 짧게 한번 해봅시다. 예전에 대구에서 사과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뭐 대구 출신 여성들에게 뭐 사과를 많이 먹어서 미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근데 지금은 충북 그러니까 충남을 지나서 충북 쪽에서도 이제 사과 농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과나무가
본인이 움직인 건 아닙니다만 대구에서 충청북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과나무와 관련돼 있는 곤충들 대구에 있을까요? 아니요, 옮겨옵니다. 그랬겠죠? 그러면 그 곤충을 먹고 사는 동물들도 옮겨와야 되겠죠. 먹이가 움직였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남쪽 바다는 그 남쪽 바다가 아니라 남쪽 해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었죠. 빈 곳에 지금 뭐가 재배되고 있습니까? 열대 과일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열대 과일이 재배되는 곳에 열대 곤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가 될까요?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어떤 말씀 드리는 거냐면 생태계 전체가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태계 전체가 이동하면서 새로운 환경과 만나게 되고 그 전에 살던 생태계와 이동해온 생태계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 환경의 변화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야기했다라는 쪽으로 지금은 보통 이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뭐 이거 지금 단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도 그와 비슷한 팬데믹이 또 생긴다면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면 글로벌 밸류 체인은 또다시 멈출 것이다. 그러니까 로컬 밸류 체인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자신의 앞마당, 뒷마당을 관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력 혹은 안보라고 얘기하는 데에서 어, 이 미국은 어느 정도 힘을 과시하면서 이 주변 지역을 제압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를 제압할 필요는 없고 주변 지역은 반드시 제압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을 로컬 공급망에서 이 저부가 가치 고노동 산업으로 유치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중국과는 첨단 테크놀로지에서는 경쟁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저부가가치 산업은 뭐 인도를 비롯해서 뭐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새로운 생산 라인을 찾았던 것 같은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것을 찾든지 간에 팬데믹 같은 게 또 일어난다면 분명히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로컬 밸류 체인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지면서 뭘 하느냐? 라틴 아메리카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EU와 메르코수르의 FTA입니다. 여기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EU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농산물 쪽은 약간 경쟁하는 분위기고 에너지 쪽에서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고 서로의 경제가 국가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EU의 사무총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게 한 25년 그러니까 약 30년 가까이 얘기됐던 건데 지금에 와서야 이게 왜 체결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EU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후보로서 메르코수르를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메르코수르 입장에서도 이제 지금은 중국, 미국에 너무 편향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출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는 제가 그 죄송합니다. HTML 파일로 제가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전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문제점, 로컬 밸류 체인으로 변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변하면서 관세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박을 하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이런저런 대응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EU와 메르코수르의 FTA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플랜 메xico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좀 이거 소개하기 좀 그래요. 사실 제가 여름방학 때 이걸로 논문도 썼는데 오만 것 다 하겠다고 요즘 너무 과한 계획이긴 한데 아무튼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멕시코는 뭐 상당한 경제적으로 혹은 자립적인 대국이
되게 됩니다. 뭐 백신도 생산하고 반도체도 생산하고 뭐도 하고 이 다 한다는데 글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국 내에서 하는 자국의 이제 좀 자주 독립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국 내 펀딩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해외 투자 받아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해외 투자가 뭐 나쁜 건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플란 멕시코라고 해서 멕시코의 경우는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제 개혁을 하겠다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비슷한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게 쉐인바움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메가 프로젝트인데 이게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를 놓고 보면 이 두 개의 주요 지점들이 있죠. 근데 입장은 좀 다릅니다만 남미의 맹주는 누구냐? 누가 뭐라고 해도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과의 연관성, 미국의 의존도 때문에 좀 이렇게 중요하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브라질을 제외하면 이 멕시코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확실한 2등이죠. 1등은 브라질, 2등은 멕시코. 그래서 멕시코와 브라질이 FTA까지는 아닌데 경제협정, 무역협정 같은 것을 하려 합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도 좀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국가가 경제 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지가 않아요. 하나 보완적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산업 정도가 될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요즘은 인도도 있고, 뭐 전기 자동차는 중국이 제일 유명해지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돼요. 멕시코도 자국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냐. 또 사실 약간 논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만 힘을 합친다고 하면 혹은 이제 2026년에 USMCA 어, 북미 자유무역 아니 저 뭐야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 순서가 이게 맞죠? 아까는 이제 캐나다가 먼저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 요게 26년에 새로 개정돼야 돼요. 근데 뭐 트럼프가 나프타를 폐기한 것처럼 아마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멕시코는 상당히 이 고생길이 열릴 겁니다. 아마 지금 뭐 경제적으로는 의존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 일본, EU 줄줄이 쥐어짰던 것처럼 지금 뭐 대만이 또 어, 좀 미국에게 뭐 관세 협정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뭐 비슷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 멕시코는 브라질과 이런 류의 경제 협력을 할 거라는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그다음에 플란 멕시코처럼 자립적인 자주적인 경제 구조를 가져가겠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어떤 류인지 좀 뭐라도 흉내만 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협상에서의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나 없이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없이 돼라고 받아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게 그런 거죠. 블러핑과 가스라이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FTA를 했습니다.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관세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관세를 부과하고 자기가 뭐 25%막 이런 다음에 야 깎아줄게 15? 막 이러면 확 우리가 감사하고 막 이런 거 가스라이팅이죠. 존재하지도 않던 관세를 매기고 존재하지도 않던 관세를 깎아주고 뭐 이러는 게 이제 뭐 거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식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받아칠 수 있는 서로의 카드가 있을 때 협상을 또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파나마 운하에서 중국은 떠나라 뭐 이런 거 막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 파나마 운하의 지분을 중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팔고 나갔습니다. 왜 팔고 나갔느냐?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페루에 첸카이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파나마 운하를 통하지 않고 물류를 태평양을 건너서 받으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의 중심이 뭐냐면 일단 페루의 첸카이항이고 예전에 있었던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갈리언 무역을 좀 재현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오는 거죠. 그러면 태평양을 건너서 뭐가 그러냐? 라틴 아메리카, 특히 남아메리카의 여러 가지 자원들이 이 첸카이항을 통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첸카이항은 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이 첸카이항으로 통하는 여러 가지 도로나 철도나 뭐 이런 것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공이 된다면 이제 페루는 중국 수출의 어떤 관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지고 나서 또 페루는 어떻게 이 살 길을 찾는 것인가.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메리카 경제를 따로 보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메리카는 미국을 떠나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루는 인도와도 FTA를 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죠. 페루에서 생산되는 금을 또 인도가 많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원자재가 이제 페루를 통해서 남아메리카의 원자재가 아마도 인도 쪽으로 들어가고 중국 쪽으로 들어갈 것 같고 여기서 새로운 공급망이 갖춰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는 저기 메르코수르하고도 또 FTA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경제 블록 간의 혹은 주요 국가 간의 FTA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맥, 한국과 멕시코 FTA가 하루빨리 체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메르코수르 이런 주요 블록들하고도 굉장히 좀 이제 빠르게 좀 협정들을 맺어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브릭스. 브라질, 남아메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차이나, 그리고 차이나가 뭐예요?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뭐 이런 국가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해서 상당한 산유국들도 이 브릭스에 이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는 아시아에서 무역 결제에 활용될 수 있는 화폐가 등장한다면 상당히 위력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브릭스페이 지금 뭐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좀 굉장히 산유국들이 많이 가입해 있어요. 달러가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썼던 것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페트로달러라고 해서 석유를 거래할 때는 달러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별로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또 미국이 산유국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브릭스페이가 또 가능하죠. 페트로달러 비슷하게. 그래서 브릭스를 통해서 그 원유를 구입할 때는 브릭스페이를 통해서 한다던가 하는 등의 달러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이 후보들 중에서 이 브릭스가 하나로 합치면 상당히 강력한 또 후보가 됩니다. 아시아에서 통용되는 이 화폐가 생긴다면 이것도 상당하지만 브릭스페이도 상당히 힘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릭스에서 또 가장 정치적이고 외교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룰라가 중심이 된 브라질이죠. 그래서 브라질을 또 뭐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브릭스의 브레인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릭스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에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브라질을 따라서 메르코수르가 쑥 빨려 들어가게 되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하고 브라질이
또 어떤 이유로든 경제협정을 하게 되면 또 멕시코도 여기에 쑥 빨려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뭐 이렇게 돼서 이런 경제 흐름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이런 대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굉장히 그 좀 우월까지는 안 가더라도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수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세계 경제가 어떤 위기를 가장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야기됐는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은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특히 멕시코만 카리브해 이쪽이 미국의 혈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이 턱과 목 정도 된다. 상당히 중요하다. 이 지역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경제만이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좀 종속되게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100조 달러 시대를 보여주면서 이런 블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라틴 아메리카는 북중미와 남아메리카로 구분해서 보는데 저는 이 관점에 굉장히 동의한다는 말씀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가 상당히 크다. 근데 지금 아시아는 뭐랄까요? 한국, 중국, 일본만 놓고 봐도 이들이 어떻게 단합하고 어떻게 힘을 합칠 것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뭐 정을 나누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게 안 된다면 적어도 이제 상호 간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리고 천년만년이 아니라 적어도 한시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될 때까지는 함께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예, 그리고 뭐 해외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어느 날 동양 음식이 땡길 때 가장 쉽게 또 찾을 수 있는 게 소위 얘기하는 중국집이라고 하는 뭐라고 얘기해요? 중화식당? 중국 요리? 예전에 우리나라는 청요리집 뭐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예, 청나라 음식이라는 관점에서 그랬었죠. 아무튼 또 그렇기도 하고 또 뭐 밥 먹고 반찬의 문화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랑 또 비슷한 게 또 일본이기도 하고 또 해외 나가보면 또 서로 친해지기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비슷한 점이 많고 예. 어떤 뭐 갈등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요점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이 다시 생긴다면 글로벌 밸류 체인은 또다시 멈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한 게 뭐 미국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공급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컬 밸류 체인이 필요하다. 적어도 뭐랄까요? 해운을 통해서 온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육로라면 더 좋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또 북한 때문에 섬 같은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인접국과의 밸류 체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도 라틴 아메리카대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현실 경제를 베이스로 어떤 리포팅을 한다면 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주제들 한 5개 정도를 추려드렸습니다. EU와 메르코수르, 그 다음 플라메히코, 그 다음 멕시코와 브라질. 스페인어 잘 못하면서 페루가 중심이에요. 페루의 첸카이앙, 페루 인도 FTA, 그 다음에 인도 메르코수르 FTA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릭스와 브릭스페이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한 국가가 여러 국가를 커버하는, 그러니까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게 하는, 미국의 달러처럼 사용하게 하는 그런 통화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블록이, 하나의 무역 블록이 사용할 수 있는 통화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쪽에 대한 생각들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화폐를 발행할 때 필요한 게 이제 그 담보물인데, 담보물로 이제 뭘 삼아야 되는가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후보는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비트코인, 하나는 금.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뭐 아무튼 좀 어려울 것 같고, 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금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리포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주제들이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관심이 가는 쪽으로 조금 더 찾아보시고, 요새는 뭐 자료 찾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 관점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랑 비교하는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지역들의 어떤 대응,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지고 또 미국이 자국 내로 공급망을 이동시킬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여기 관세까지 하면 관세 협정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라틴 아메리카의 대응들은 다 또 미국과의 앞으로의 협정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좀 시한부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게 잠복기라는 게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또 이렇게 아프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녹음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볼 때 뭐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이 PPT 자료를 보시면서 대략적으로 뭐 인구가 얼마고 수도가 어디 있고 뭐 인종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런 부분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과 또 각 지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또 중국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류들의 고민들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보고 본인들이 어떤 플랜을 짜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목이 아프네요. 숨어서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쁘게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편집도 하고 자료도 넣고 하면 이게 또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제가 하는 걸 다 들으면서 시간에 맞게 이거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편집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드리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듣다가 또 중간에 끊고 듣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이게 또 출석하고 연동이 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